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손상대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7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또 자크를 열었더니 벌써 2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의미 있는 글들을 4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이럴 수가. 이런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글은 미국 한국 핵보유 용인이라는 전영준님의 글입니다. 지난 7월 28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고체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 위성 기능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간용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 생산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즉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이 우리가 요구한 형태로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생각이 반영됐다고 본다. 이미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머지않아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본다. 청와대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문제에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핵탄두 장착 없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북한 핵을 인위적으로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 핵을 인정해서 남북 간 핵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남한의 완전한 핵 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수준의 묵시적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3개월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이 그것을 각오하고 합의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원래 미국은 중국에 대한 효율적인 공격 타격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고려했지만 한국 배치가 지정학적으로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남한 내 종북 세력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이 개발해 스스로 배치하게끔 하는 우회 전략을 선택했다고 본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연료 로켓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체 로켓을 개발하면 유사시 ICBM에 가까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다. 그것은 핵탄두 장착을 의미한다. 이제 남북한은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갈 길이 멀어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일당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우리 전영준님의 글은 상당히 분석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한에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
이게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는데,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에 핵을 보유하게 해서 북한과 동급으로 비슷하게 만들면서 유사시에는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마 이런 전략으로 나온다. 상당히 분석이 현실적인 분석인 건 맞습니다. 자, 이제 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미사일이었는데 핵에 대해서 비핵화 하느니 안 하느니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비핵화 안 하지 않습니까? 할 일도 없고 할 놈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한에도 핵 보유를 시켜서 미국이 뭔가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글은 서울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허현주님의 글입니다. 서울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어져 있다. 수십 년 동안에 전국 각지의 인재가 몰려와 산업과 교육, 문화 발전을 주도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그 효과가 다시 인근 도시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농촌 등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와 경쟁하면서 실력을 쌓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신기술과 문화를 습득하는 등으로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와 같은 경제, 사회, 기술, 문화, 자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다. 한국의 혁신 산업을 주도하고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서울이다. 지금은 제조업 시대가 아니다. 지식 기반 혁신 기술의 시대는 인재, 정보, 기술, 인프라를 갖춘 통합된 혁신 도시가 중요하다. 이 성공 요소를 다 분산시키면 그 도시도 그 국가도 낙후하기 마련이다. 이런 성공 요소를 갖춘 서울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 이 아름답고 발전된 세계도시를 하류도시, 황폐한 도시로 만들려는 자들이 있다. 단순히 정치적 위기 무마용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평양을 공화국의 수도로 생각해 왔거나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를 전략적 목표로 두고 있는 자들에게 수도 서울의 파괴는 대한민국 해체 과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좋으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해찬은 세종시에 주택 토지를 잔뜩 살았던데 친문 실세들도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다 팔고 세종시나 다른 지역으로 다 내려가면 지역 균형 발전 실현되는지 볼지어다. 자, 우리 허현주님이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가 좋으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먼저 해라. 그렇죠. 말로만 해서 간을 떠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또 선거판에 표 계산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먼저 선행을 해보라는 게 이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세종시로 옮기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도 이전을 논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로 평양을 공화국으로 수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를 전략적 목표로 두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수도 서울의 파괴는 대한민국 해체 과정의 일환이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 지금 민주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일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보면 모든 정책이 그랬듯이
소득 주도성이나 탈원전이나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보면 전부 안에 꼼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북 문제까지도 그 안에 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 무마용만으로 수도 이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을 황폐한 도시로 만들거나 천박한 도시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꼼수도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하여간 뭐 그렇게 서울이 싫으면 친문 실세들 전부 다 팔고 내려갔어요. 가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진정으로 세종시로 옮겨야 될 정부기관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국회나 청와대는 세종시에도 오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냥 뭐 시끄럽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아직 희망이 있는 놈이네 라는 신다바님의 글입니다. 편의점에 들렀다가 아는 젊은이를 만났다.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초췌한데 아는 척을 한다.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가 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여기 웬일인가? 잠시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에 장사를 접었단다. 2년 전에 투자한 돈의 5분의 1도 못 건지고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뺐다고 한다. 가게도 접은 김에 이틀 뒤 태안반도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다면서 식구들과 기분 전환도 할 겸 또 아버지로서 별 탈 없이 잘 끌고 가리라는 자신감도 보여주기 위한 위로 휴가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겁단다. 휴가를 다녀와서부터가 큰 걱정이란다. 은행 빚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단다. 하던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택배 일이라도 알아봐야 할지 생각이 많단다. 현 정부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사랑했던 애인의 배신에 몸서리치듯 원망과 저주를 내뱉는다. 여지껏 저들을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해왔으나 이제 와서 보니 모순 덩어리 거짓 덩어리 배신의 새끼들이라고 한다. 아저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언젠가 선거철에 저희 가게에 오셨다가 논쟁 비슷하게 대화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아저씨가 반드시 후회한다고 땅을 치며 원망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던가? 제가 반박을 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아저씨 말씀에 콧방구를 꼈죠. 그리고 아저씨께 신뢰의 말을 한 게 생각이 납니다. 뭔데? 여기 가게는 제 영역이니까 그런 초치는 말씀하시래거든. 아저씨 집에서나 하시라고. 다른 데 가서 젊은 애들한테 그런 간섭하지 마시라고. 욕먹고 마음만 상처받는다고요.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크게 마음에 남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와 상반된 의견을 짧게 주고받은 게 기억에 났다. 이후 갈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 뒤로는 그의 가게는 가지 않게 되었다. 의견을 달리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가게를 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저들만 욕할 게 아니야. 자네 가게에서 일하던 3, 4명을 실업자로 만든 책임은 반드시 자네한테도 있네. 장사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변명이 안 돼. 시국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지랭이 야바이꾼들에게 쏘가 넘어갔으니 그게 바로 자네 책임이야. 나는 저들의 바탕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뜨라까지 커피잔을 들고 나와서 끄덕댈 때
저들의 행색은 윗선 덩어리 문행의 감성으로 감추리는 이중정세의 인간들이란 것 알아봤어요. 아저씨 죄송하고요. 휴가 다녀오면 상의도 드릴 겸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게 놀 때는 만사를 다 잊고 즐겁게 노는 거야. 놀러가서도 한숨 짓는 놈은 전투 중에 엄마 생각으로 눈물 짓는 거와 같잖아. 안전하게 잘 놀고 와. 그 친구와 헤어져 돌아오면서 그가 다시 포장마차라도 하게 되면 자주 들여다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직 희망이 있는 놈이네. 나이값은 욕하면서도 걱정해주는 것이 나이값 아닌가. 자, 제가 읽다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바닥 민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하는 식당에 가서 두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그 아저씨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의 이 꼬라지를 도저히 보다 못해서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이 식당 나는 젊은 친구는 아저씨를 오히려 잘못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핀잔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쫄딱 망해버리까 이놈의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왔던 자신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노심초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젊은 식당 주인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자, 우리의 얘기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자 현주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틀딱이니 보수 꼴통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들을 건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사전에 뭔가는 대비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젊은이들은 그 인생의 경험을 사서 좋은 건 승화시키고 나쁜 건 재발하지 않는 이런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지금 자영업자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잇따른 도미노 폐업, 이게 곧 대한민국에 닥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각 건물마다 다 붙어있는 임대 딱지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십시오.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임대 딱지가 덕지 붙어있다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실임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선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선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의 목소리는 적어도 우리 사회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면, 그리고 좋은 자리를 많이 깨차고 있다고 볼 때 이 내용을 듣고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해서 오늘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 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 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볼리비아 대선 부정 등을 밝혀낸 해외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의 득표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 분류기가 나오고 1만 8천여 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바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 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건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예를 도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 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 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다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 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자료와 해명 안내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과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거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는 투표지 분리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 쇼를 보면서 공개 검증에 자신이 쌓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선에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거 통계 결과를 수정하고 공전자 기록의 변장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에 정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하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정거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정거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에 염려가 있다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장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거보전 절차에서 투표 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에 입회하여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 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 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쏟아지는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 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을 뒤로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장치 및 선거 관리 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가기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응원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선거 훼손과 부실 선거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감사를 착수하고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모든 중요 점검물에 대한 점검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와 확인,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 이야, 이게 좀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우리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을 거는 거의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자, 뭐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번 4.15 부정선거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가 됐고 또 부정선거를 핵책한 이런 행동들이 전국에서 지금 답지가 됐고 공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검표를 실시해서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결과를 빨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명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QR코드에 들어있는 일련번호, 그 확인, 그리고 투표의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까지, 이런 것들 전문가를 통해서 그냥 다 공개를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거들끼리 모여서 공개 시한에 안에 뭘 내리면서 징작, 전국을 찌른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그걸 또 기레기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부정선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곳에도 이제 멈추십시오. 이미 중앙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번 선거에서 벌어졌다. 충남 부여에서 있어야 될 투표용지가 경기도 시흥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이런 꼬라지들, 이게 이제 이해 못할 일들이 결국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이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촉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은 하루빨리 국민들에 대한 이 의혹을 불식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 이 네 분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어디 뭐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어딘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윤석열 검찰이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나 했더니 그 밑에 검사들은 또 다릅니다. 우파들만 잡아넣어버리고 좌파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비두고, 뭐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까? 그래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노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